자,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급이에요. 그래서 26번부터 35번까지 빠르게 고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고급이 조금 쉬웠죠. 왜냐면 중급에서 괜히 이렇게 꼬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고급이 좀 더 쉬웠어요. 자, 26번. 지금 요거 같은 문제는 말 문제죠. 그래서 결합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사업 결합에서 계약상 보상 자산에 대한 이 내용인데 보상 자산은 우리 정답은 1번이고 피취득자가 아니라 우리 매도자가 취득자에게 보상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피취득자가 우리가 A가 B를 이렇게 합병하는 거래에서는 A의 주주가 매도자가 되는 거고요. B의 주주가 그쵸? 아이고, 여기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쵸? A의 주주는 그냥 A의 주주가 되는 거고 B의 주주가 매도자가 되는 거고 B라는 회사를 A한테 판 장본인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조금 어, 조금 이제 이 용어를 헷갈리게 낸 문제였다. 자, 27번도 말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쵸? 자,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거는 우리가 지배력이 있냐 없냐 지배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는 거고 우리가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지 않은 그 지분율을 가지고 이 비지배 지분과 지배기업 지분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었다. 라는 거. 28번 한번 가볼게요. 자, 특이하게 흡수합병하면서 총 부채 금액을 물어봤어요. 총 부채 금액을 물어본다는 거는 그쵸? 우리가 사업 결합을 통해서 취득자의 부채도 있을 거고 피취득자의 부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감하는 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총 부채 금액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이제 알아보면은 취득자의 부채는 지금 얼마가 되죠? 유동부채 25만 원에 기타 비유동 부채 250, 300 55만 원부터 시작하죠. 피취득자는 110, 140, 110, 110, 140 그리고 180이 돼요. 그래서 43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 자료점 1. 주주들에게 공정가치 25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자, 25만 원의 사채 추가되는 거예요. 사채. 자, 두 번째. 또한 이 성장률이 10% 초과하면 자, 1%당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당 10주씩 더 교부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조건부 대가 자본이다 부채다. 그쵸?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교부하기로 한 그 보통 주식 수가 바뀌기 때문에 조건부 대가 부채인 거예요. 공정가치 8만 원. 자, 두 번째 점 손해배상이다. 지금 주민국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했는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2만 원이다. 자, 우발부채는 회수할 가능성 높지 않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해주는 거예요. 충당부채 2만 원 더한다. 자, 보상자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거고. 자, 세 번째 점.
잠재적 계약의 공정가치 고려 안 하죠. 네 번째 점. 내재이자율로 계산한 취득인 현재 내재이자율로 계산한 리스부채다. 자, 리스부채는 다시 재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12만 원인데 지금 민국의 재무제표상에 14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2만 원은 빼줘야 되는 거겠죠. 리스부채. 자, 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금액은 사용권 자산에 더하고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지출한 취득 부대 비용 5만 원 중에서 회계법인 실사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2만 원이고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발행한 상체 발행 수수료다 해서 3만 원은 사할차로 봐서 사채 발행 금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 더하고 요 금액은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 되죠? 550, 430, 250, 80, 20, 20 빼고 30 빼고 128만 원. 정답은 4번. 자, 29번 갈게요. 29번 가보니까 짝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부익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돼 있죠. 일단은 무슨 위험 회피? CF 위험 회피다. 자, 요거 풀 때 대상과 수단 각각 현금 입장에서 보면은 쉽다고 했어요. 지금 매입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상 현금 나가는 거고 수단은 이와 반대된 현금. 그리고 1200, 1250, 1280, 1280, 1260, 1210. 자, 여기서 주서울이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그리고 주정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인데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여기만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CF 위험회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풀 때 반드시 위험회피 효과적이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플러스 50원 플러스 20원. 자, 합계 얼마? 플러스 70원. 합계 얼마? 마이너스 80원. 전액이 지금 위험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OCI, NI 50원 없고 요 금액 전액 위험 회피적 되기 위해선 플러스 20원 그리고 0원이 되겠죠. NI가. 그래서 NI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는 0이고요. 그리고 위험 회피에 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금액 자체가 500달러만큼이 NI로 인식되기 때문에 20원에 500달러 곱한 만원이 증가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30번. 흡수병을 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문제를 풀 때 29번, 28번. 이거 문제가 조금, 요게 30번이에요. 요게 30번. 자, 28번. 그러면 여기에다 28번으로 할게요. 28번. 자, 28번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뭐가 틀렸냐? 위험 회피에 외화 위험 회피의 경우에서 비파생 금융자산, 비파생 금융상품의 외화 위험 부분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채무상품이 아니라 지분상품입니다. 자, 옳은 문장들은 한번 읽고 가시고 틀린 문장은 눈에 한번 읽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1번. 연결이 문제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자, 이제 좀 간단한 문제였죠? 이게 맞나 싶었지만 네. 이게 맞았어요. 지금 대안이 주민국을
60%, 그리고 주 민국이 주 만세를 40% 취득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31번, 32번 문제 보니까 주 대안의 연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이 범위가 요렇게 만세까지 안 가고 끝나요. 왜냐면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세는 제외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B집의 지분을 구하라고 했을 때 민국의 B집의 지분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부 거래에서도 점이 3개 있는데 민국이 대안에게 간 것만 포함되고 민국이 만세한테 간 거는 포함 안 되고 지금 만세가 민국한테 판매한 것도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만 고려해서 B집의 지분을 구하면 됩니다. B집의 지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순자산법으로 구해보면 30만 원에 40만 원에 그리고 민국에 대한 당기순이익 10만 원 더해서 80만 원에다가 내부 거래가 지금 얼마 있죠? 첫 번째 내부 거래만 2만 원의 순이익 중에서 내가 남아있는 비용 7,500원 거기에 점 6이 아니라 점 40%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할 때 그쵸?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 영어권이냐 영어권이지 않냐까지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50만 원에 취득을 했고 30, 40에 지금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고 장부 금액과 그리고 공정가치 차이 나는 금액이 없으니까 거기에 점 6한 금액 지금 영어권이 8만 원이죠. 그래서 8만 원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민국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합계 그리고 민국의 내부거래. 자, 요거 내부거래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자, 민국이 대안한테 판매한 8만 원과 6만 원의 차액 중에서 얼마가 지금 기말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쵸? 8만 원 대비 3만 원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요게 미실현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부호를 살짝 착각을 해서 마이너스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미실현 이익이니까. 그래서 7,500원, 80만 원, 0.4 해서 317, 000 요게 B집의 지분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요거까지 구했으면 32번도 쉽겠죠. 자, 요건 이제 계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MRGT에서 아까 지배 기업 거, B집의 지배 기업 거, 종속 기업 거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안의 단기 순이익은 15만 원이고 민국의 순이익은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7,500원이 미실현 이익이었다. GT에 넣어주고 자,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GT에 곱하기 0.6한 거에 GT 금액, MR 금액 더해준 게 250이고 자, 다시 GT에 0.4한 게 37,000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3번. 자, 지금 A사가 FVPM으로 분류한 15% 주식이 있다가 언제 X 2년도 초에 15%를 추가로 취득해서 지금 30%로 지분법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X 2년도에 NI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B사의 보통주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FVPL 평가손익 있는지 봐야 되고 처분할 때 그쵸? 처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지분법 최초 적용 시 그리고 두 번째 자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인식을 하면서 연매차가 있으면 연매 차익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분법 손익까지
손익까지.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X1 말에 공정가치가 15만 원이었어. 근데 15만 8천 원으로 유의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공정가치, 주식의 공정가치도 15만 8천 원. 새로 내가 취득한 공정가치도 15만 8천 원. 요거 두 개 차이가 FVPL 평가 손익이라는 거고요. 자, 15만 8천 원 두 개 해서 30%의 취득 금액에다가 순자산의 장부금액 100만 원, 그리고 27만 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 6만 원. 이 두 개의 30% 곱한 금액이 지금 31만 6천 원보다 더 크니까 연매 차익이 얼마 있구나? 2천 원이구나. 자, 지분법 손익만 이제 남았네요. 27만 원과 33만 원은 지금 남은 잔존 내용 연수 몇 년으로? 잔존가치 있어도 상관없어요. 5년으로 12,000원씩 상각이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의 0.3만큼 지분법 손익, 주분법 이익을 계산하겠네요. 그래서 8,000원, 2,000원 더 주면 66400 정답은 4번. 자, 34번.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 처리다. 자, 여기서 요것도 조금 발문제가 이렇게 조금 어, 좀 친하게도 느껴지고. 자, 정답은 1번이야. 그쵸? 지분법 의결권 2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는 20%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자, 마지막 3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종속기업이죠? 해외 종속기업. 자, 해외 종속기업을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문제에서 뭘 줬어요? 해외 종속기업에 지금 대여금을 준 거죠. 이 대여금이 연결 BS상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연결 PL상 포괄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이 대여금은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로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그쵸, 상계 제거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이랑 2번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는 별도 재무제표를 물어보고 있고 나는 연결 재무제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1, 2번을 같이 봐보면 외화 대여금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일부에 해당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다?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외화 자산이니까 그쵸? 외화 자산 2,000달러에 대해서 그 기말 환율인 1,050원으로 평가가 되겠죠.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는 주 서울이 해외 종속기업 NY에다가 대여한 금액을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요 금액, 자, 계산기 한번 금액만 볼까요? 2,000원에 1,050원, 210만 원이 보고가 됐겠지만, 그쵸?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NY에서는 뭐고? 차입금이 나의 재무제표. 주 서울의 재무제표에서는 대여금일 것이기 때문에 상계 제거되어서 그쵸 보고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기 1번과 2번은 다 틀린 거예요. 그쵸? 순투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상계 제거되어서 보고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연결 PL 한번 봐볼게요. 보기 3번부터 4, 5번이에요. 자, 이 대여금,
주 서울의 대여금, 우리가 이제, 자, 원래는 최초에 인식할 때는 2,000달러에 1,200원으로, 240만 원으로 인식했다가, 자, 요거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210만 원으로 다시 평가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그쵸? 일단은 손익이 얼마든, 손익이 별도 재무제표, 별도 PL상에서는 손익이 일단 있기는 있어요. 얼마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요 손익이 연결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요. 연결에서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손익이 부호 그대로 NI가 아니라 OCI가 돼요. 그쵸? 자, 이거는 뭐다? 그쵸?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일부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요 금액 그대로 NI로 표기되겠죠. 그래서 3번. 자, 외화 대여금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나 별도랑 연결이 동일하지 않다? 그쵸? 요렇게 두 개를 봐야 되겠죠. 요렇게 동일하지 않다. 하나는 가는 NI고 나는 OCI다. 자, 보기 4번. 외화 대여금이.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NI, OCI가 각각 반대로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3, 4번은 다 탈락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해외 사업장 순투자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쵸, 요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도 여전히 NI로 보고되기 때문에 가와나 별도랑 연결이랑 NI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추가를 해서, 자, 요 우리 경영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말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주 미묘한 그런 보기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쉽지가 않았다. 답을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답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 중급부터 한번 봐볼게요. 고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26번부터 이번 영상에서 푼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이거는 무난했다. 말 문제 말 문제 몇 개 빼고는 그쵸.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말 문제는 28번 이 정도만 빼고는 그래도 무난했어요. 말 문제도 무난. 자, 중급 2 한번 가볼까요? 중급 2에서는 일단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다. 자, 어떤 문제들이나 25번도 현표도 이 논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조금 어려웠을 문제였고요. 그쵸?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도 요게 수학인가? 아니면 내가 뭘 푸는 건가? 그건 그래서 문제들. 22번은 풀려면은 풀 수는 있었는데 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죠. 시간이 조금 걸렸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우리가 실수를 유발한 거. 자, 20번은 그래도 풀만했죠. 20번은 무난. 19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문제가 조금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냐 아니면 전진으로 가야 되냐
조금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문제 18번. 18번은 말문제였다. 또 18번은 조금 풀만했죠, 그쵸? 그리고 17번. 17번도 풀만했다. 풀만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어려웠다. 그쵸? 요것도 추정을 더한 문제여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15번 재분류는 그냥 맞췄어야 됐죠. 14번도 맞췄어야 됐고 13번도 맞췄어야 됐어. 그래서 중급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맞출 문제들이 있기는 했는데 요거 논리 제대로 안 세워졌으면 어려웠을 거고 시간 오래 걸리는 두 문제랑 추정 걸리는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 두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로웠다. 자, 중급 1으로 가볼게요. 중급 1에서는 다시 뒤쪽부터 가보게 되면 자 12번 이거는 지역적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추석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리고 11번도 이것도 지역적이었죠. 말문제. 보통은 공부 우리가 잘 안 하죠. 그렇죠? 자, 10번. 10번은 풀만했다. 9번. 9번도 조금 추정하는 문제였다. 추정도 하고 계산도 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8번. 자, 8번이 추정, 이 계산 문제 더해진 문제였고 9번이 맞았네요. 9번이 추정하는 문제였다. 예. 예. 자, 8번은 어떤 문제였죠? EPS, 퇴직급여 문제였죠? 퇴직급여 문제였는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7번, 함정이었죠. 6번, 그래도 얘는 풀만했다. 자, 5번, 풀만했는데 얘도 추정하는 문제였다. 정보보 소급으로. 자, 4번, 얘도 추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다. 자, 3번, 요거는 무난했다. 2번, 1번 같은 경우도 말문제였는데 오히려 2번은 조금 무난했고 1번이 이거 조금 좀 이 세부적인 지역적인 거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추정하는 문제 있었고 함정 문제 있었고 추정하고 생각하는 문제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인 거 말 문제도 조금 지역적인 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한 3문제 어려웠을 거고 4문제도 어려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를 풀 수 있어. 절반에서 한 6, 70%는 풀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나마 좀 체감상으로 괜찮은 문제였을 텐데 중급도 한 7문제, 중급 1에서 7문제, 중급 2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고 또 말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35문제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맞았으면은 그래도 실력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최상 한 21문제, 21문제 정도 맞았으면 시간 대비 아주 잘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 직전까지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